신망을 달성하려고 우리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8월 9일 오후 3시에 스타트에 나섰습니다. 자바라가 먼저 뛰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달리었습니다. 나는 침착한 태도로 달리었습니다. 32km를 앞두고 파파와 함께 전후의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의 자바라를 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936년 8월 9일) 올림픽 역사상 11번째 영웅이 탄생했다. (1896년) 첫 번째 올림픽이 있은 지 40년 만에 1시간 10분 이상 기록을 단축시킨 영광의 주인공이었다. 그때 시상대 위에 선 손기정은 고개를 숙였다.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승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보며 일본 국가를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곤욕이었다. 나는 일본을 위해 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고통받는 우리 동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일장기, 저 기미가요는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조선인 손기정이 달렸던 이곳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메인 스타디움이었다. 독일은 이 거대한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대의 집결지로, 시민들의 방공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막식 날 10만의 관중이 운집한 이곳은 나치의 깃발로 뒤덮여 있었다. 올림픽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라던 쿠베르탱의 의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히틀러의 올림픽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Ich eröffne die Spiele von Berlin zur Feier der 11. Olympiade neuer Zeitrechnung als eröffnet.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 시작된 성화봉송 역시 단순히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아테네에서 베를린까지 성화가 이어지는 길을 따라 히틀러의 침공 계획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올림픽은 세계 침략의 전초전이었다. 그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일본 선수단 속엔 조선인 7명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인이 아니었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동안 그들은 일장기를 단 일본 사람이었다. 확정하고 트리마스 안전히 확정하고 트리마스 홍금 트리니 홍금 트리니 한국 사나이마 이착다리마 영화들이 가군에 대포 트리마스 홍금 마라톤 손기정이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하던 날 흥분한 일본 아나운서의 중계는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다. 아도 50m를 대포 트리마스 아도 40m 아도 40m 30m 20m 10m 홍금 트리니 대포 트리마스 도도 왕아 니포와 마라톤이優勝いたしました。도도 왕아 니포와 마라톤이優勝いたしました。
왕아 호소진마다 일본인들은 올림픽 참가 24년 만에 오랜 수건을 풀었다며 감격해했고 세계에는 첫 번째 동양인 마라토너의 우승에 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60년 올림픽이 계속되는 동안 일장기를 단 동양인 마라토너는 세계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다만 메인 스타디움에 새겨진 기록만이 남았을 뿐이다. 마라톤 우승자 일본인 손기정. 赤い毛の連中任せたというね、喜んだわけだ。 노랑머리들을 제치고 우승한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인이었다고 하면 오해가 생기겠지만 같은 동양이었으니까요. 동양인이 유럽인들을 물리쳤던 기쁨이 컸습니다. 일본인들은 승부욕이 강하므로 꼭 이겨야 한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일본조차 올림픽 기록 속에 남아있는 일본인 손기정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렸다. 일본의 스포츠 역사를 정리해놓은 이 치치부 왕자기념 스포츠 박물관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1936년 일본이 처음으로 마라톤을 제패했다고 감격해 소리쳤던 그때의 기록 속에 손기정은 없다. 손기정이 일본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은 감추고 싶은 역사였다. 마라톤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섰던 손기정. 그러나 오로지 달리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24살의 젊은이는 그 영광의 순간 이후 다시는 달리지 못했다. 한일 합방 다음 해인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세워졌다. 손기정은 이 철교로부터 2km 상류에 위치한 난민포동에서 태어났다. 그때가 1912년. 원래 이곳은 압록강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는 통나무를 목재로 다듬던 조그만 마을이었다. 일제가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이곳을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은 빠르게 달라져 갔지만 강을 따라 흐르는 뗏목의 행렬은 변함없이 계속됐다. 그것은 달리기를 좋아하던 어린 손기정의 유일한 연습 상대이자 친구였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했다. 그 골 깊은 가난은 어리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네 남매의 막내로 자란 손기정도 가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린 손기정은 틈만 나면 달리는 것에 열중했다. 달리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한 벌뿐인 무명옷은 금세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는 늘상 걱정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어머니는 생각 끝에 어린 손기정 앞에 여자 고무신 한 켤레를 내놓았다. 처음 신어보는 여자 고무신은 걷기에도 불편했다. 자연 달리기가 자꾸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생각대로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할 일은 아니었다. 고무신과 새끼로 묶어놓은 발에는 상처가 마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아이들에게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는 달리기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었다. 손기정 역시 그랬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달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제법 달리기를 잘한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약죽 보통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 때의 일이다. 행상을 하던 어머니가 몰래 자신을 보러 왔다는 것을 안 손기정은 힘껏 달렸다. (1등이었다) 그날 밤 손기정은 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달리는 것이 좋다면 계속해도 좋다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어머니는 일단 시작했다면 어떤 고통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기왕에 하려거든 어떤 고통이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응? 그리고는 답이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일본인들이 신는 헝겊으로 만든 신발 답이. 손기정에겐 평생 동안 힘이 돼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손기정은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다. 이미 17. 눈앞에 닥친 과제는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때 손기정은 신의주 맞은편 중국 단동에서 점원 생활을 하게 된다.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운동이요 달리기다. 이곳저곳 배달 일과 손님 뒷바라지가 끝나면 그는 반드시 압록강변을 찾았고 달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31년) 19이 되던 해, 손기정에게 첫 번째 기회가 왔다. 경성에서 열리는 조선 신궁대회 평안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손기정은 이때 5,000m에 출전해 19분대를 기록 2위를 차지했다.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 당시 이런 육상대회가 있는 날은 아침부터 경성 시내가 들썩이곤 했다. 조선인들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규제받던 때였지만 체육 행사만큼은 비교적 간섭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반스포츠적인 정신 가지고 했다 이랬어요. 반스포츠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스포츠하가 되면 친목하는 거고, 소위 올림픽도 인류 평화의 제재라고 하듯 이렇게 상호 이해하고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고 체질을 달리하는 나라끼리는 서로 시합도 하지 않고 이런 때인데, 그렇지만은 일제 때 우리가 한 것은 그런 정신하고는 정반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맞으면 적대감이라고 할까 하는 그것이 강하게 이제 작용한 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일본은 어쨌든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어떤 것은 급속도로 말하자면 발전해가지고 일본을 능가하고 이런 것이 있었죠. 정상 속에 묻지 놓고 알아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 3.1 만세운동도, 광주를 기점으로 불붙었던 학생운동도 처참하게 끝난 뒤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체육 행사뿐이었다. 당시의 중고등학교들이 특히 육상부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체육 시합에서 일본인을 이기는 것을 항일의 한 방법으로 삼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양정고보 육상부의 실력은 당시 최고였다. 일제 탄압이 강화되던 30년대 초반까지도 학교 수업을 우리말로 했던 양정고보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체육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32년 그 양정 육상부에 손기정이 합류하게 된다. 이때 손기정은 20살.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공부와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첫 기회였다. 만주의 단동에서 점원 생활을 하던 늙은 학생 손기정. 양정 시절 그와 단짝이었던 윤성흠 씨는 갓 입학한 손기정을 이렇게 기억한다. 처음엔 그 사람 말 없어요. 저는. 네, 별로 말 없고. 네. 첫 번에는 이제. 소박하고. 네네네. 그럼 좀 친해지니까 어떻나요? 아, 그만이죠. 네, 까다로운 점 없고 평민적이고 그 사람이 워낙 평민적이죠. 압록강변 시골 마을에서 그저 달리기만을 잘했던 소녀는 이제 양정 육상부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된다. 그저 일반 사람들 다 그 징호감 갖고 그저 민족적인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최후까지 일본을 상대하고 그러는 거죠. 더더군다나 기록 경기니까. 네. 기록 경기니까 또 다른 종목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더 좋은 점은 그게 우열이 드러나는 거지. 양정에 입학한 뒤 손기정의 하루는 삼청동 골짜기를 오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피해 달려야 하는 산길은 좋은 훈련장이었다. 그 시절 그는 매일 아침 산 정상에 서면서 언젠가 달리기로 최고의 자리에 설 것을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과학적인 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손기정은 궁여지책으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매달고 뛰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연습에 그의 실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학한 지 한 학기 만에 손기정은 양정 유학 생활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른다. 1932년 압록강 일대를 휩쓴 홍수로 신의주집은 떠내려갔고 마을은 천막촌으로 변해버렸다. 비록 그동안에도 집에 도움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손기정은 전차싹 3전을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를 그만두려던 손기정이 찾은 사람은 당시 양정체육교사 김숙이 선생이었다. 뭔데? 이야기해봐. 김 선생님은 일본에서 고학으로 공부하신 분이었다. 나의 배고픔을 이해해 주실 것만 같았다. 나는 다짜고짜 선생님을 붙잡고 늘어졌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고. 그때 김숙이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마라톤 우승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손기정의 딱한 사정을 들은 김숙이 선생은 매달 자신의 월급 10원에서 2원을 떼어 손기정의 급식비로 주었다. 그로서는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은 배고픔만이 아니었다. 가난해요. 그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도 참 어렵게. 그건 전부 이제 여기서 그 지금 불란서가 사는 그 김뭔가 김봉수가 많이 도와줬죠. 그거를 그저 가정교사라고 거짓말을 해서 제 아버지한테 가정교사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대주고 그랬어요. 양정 시절 친구들은 손기정을 가장 많이 도와준 이로 김봉수를 꼽는다. 김봉수는 당시 1학년이던 손기정을 박동일이라고 속인 뒤 자신의 가정교사로 함께 지낼 수 있게 했다. 당시 그는 3학년이었다. 당시 김봉수의 집은 지금 덕성여고 자리에 있었다. 50년대만 해도 이미 그 집 자리엔 학교가 들어섰지만 덕성여고 한 귀퉁이에 남은 사랑채가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한다. 이 사랑채가 바로 김봉수와 가짜 가정교사 손기정이 생활하던 곳이었다. 김봉수 씨는 현재 파리에 살고 있다. 당시 소문난 갑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양정을 졸업한 1939년 파리로 유학을 온 그는 그대로 이곳에 정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손기정이 파리에 들를 기회가 생기면 잊지 않고 찾는 평생의 친구로 남아있다.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했던 김봉수는 80이 넘은 지금도 그 운동을 계속한다. 일제시대 고국을 떠났던 그는 우리말을 거의 잊었지만 그때 자신이 왜 손기정을 도와주고 싶었는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회상했다. 도와주고 싶지. Je pense pour aider, mais d'un côté, comme je vous ai dit, là, il était très sympathique, et puis de plus, il court très bien, je voulais bien lui aider. Et si c'est possible, pour participer aux Jeux olympiques. 김봉수가 손기정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그해 LA에서는 제10회 올림픽이 개최됐다. 이 LA 올림픽이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권태하, 김은배 두 조선인이 마라톤에 출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출전 선수였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모든 육상대회를 석권했던 이 두 사람의 기록은 세계 수준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대표 선수에 조선인이 2명이라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은 일본 선수 쯔다에게 코치직까지 겸하도록 했다. 그러자 쯔다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우승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을 지시한다. 권태하와 김은배가 이를 따를 리는 없었다. LA 올림픽 마라톤은 13개국에서 29명이 출전했다. 경기는 시종일관 아르헨티나의 자바라가 선두였고 결국 자바라는 2시간 31분 36초로 우승했다. 일본 대표 세 사람의 성적은 기대이하였다. 이때 쯔다는 두 조선인이 자신의 작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한다. 조선인을 멸시하는 이런 처사에 권태하, 김은배가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보게 된 권태하는 그대로 미국에 남아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했다. 그 뒤 그는 마라토너가 아닌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LA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후 손기정은 미국에 남은 권태하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는다. 손기정군,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실패했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나는 선군과 함께 연습하면서 선군이 가진 뛰어난 마라톤 소질을 봤네. 선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지금부터라도 어떤가? 정식 마라톤을 시작하게. 그래서 꼭 세계 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게.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향한 손기정의 훈련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기정은 5,000m,
1만 미터 장거리 육상 선수일 뿐 마라토너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뛰어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 훈련의 결과는 바로 다음 해 마라톤 대회 우승으로 나타났다. 삼 년 동안 3번의 비공인 세계 신기록 갱신. 마라톤 강국임을 자랑하던 일본 육상계였지만 새로 등장한 이 조선인 마라토너의 엄청난 기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베를린 올림픽은 다가오고 있었다. 36년에 들어서자 올림픽 마라톤 대표 선수 선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은 기록이 뛰어난 손기정을 제외한 조선인들은 1등을 해야 출전시키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결과는 남승용 1등, 손기정 2등이었다. 조선인의 출전은 단 한 명만으로 제한하려던 일본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라톤의 정식 등록 선수는 3명이었습니다. 추가로 1명을 더해서 등록 리스트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일단 4명이 갔습니다. 그 4명 중 잘하는 사람을 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선발전 결과대로라면 LA 올림픽 때와 같이 조선인 2명에 일본인 1명이 출전해야 되지만 일본은 시오와쿠, 스즈키 두 선수를 포함해 총 4명을 대표로 선발했다. 국내 예선 기록을 가지고선 손기정이 절대적이고 이제 남성이가 그다음 예선 1등을 했으니까 안 뽑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세 사람 출전하니까 세 사람 가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또 뛰어야 되니까 한 사람 더 데려가서 현지 가서 이렇게 기록을 좀 재보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 둘에 전 사람 하나 넣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려고 4사람을 간 거죠. 36년 6월 손기정과 남승용은 도쿄에선 일본인들의, 경성에선 조선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를린으로 향했다. 온통 낫제 깃발로 뒤덮인 베를린은 연일 각 나라 선수단의 환영 행사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4명의 마라톤 일본 대표는 또 한 번의 선발전을 남겨놓고 있었다. 코치 사토가 제시한 방법은 마라톤 코스 중 30km를 달리는 것이었다. 손기정과 남승용은 시오와쿠와 스즈키를 제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때 이들은 시오와쿠가 정해진 코스가 아닌 새길로 빠지는 것을 목격한다. 속임수였다. 그러나 손기정과 남승용은 당당히 겨뤄 최종 출전 티켓을 따냈다. (36년 8월 9일) 거대한 메인 스타디움에 긴장이 감돌았다. 손기정은 스타트라인에 서던 그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었다. 습관대로 몸을 풀며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았다.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잘 설 수 있었다. 컨디션은 좋았다. 스타트라인에서 스탠드를 보았다. 응원 나온 조선인의 모습이 보였다. 마음속은 아주 평안했다. (27개국) 56명의 선수가 한 덩어리로 뒤엉켜 스타디움 트랙을 돌았다.
맨 먼저 스타디움을 빠져나간 것은 아르헨티나의 자바라였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마치 단거리 주자처럼 스타디움을 나서서 마라톤 코스를 향해 달려나갔다. 뒤질세라 각국 선수들이 그 뒤를 쫓았다. 놀라운 스피드였다. 32년 LA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자바라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다. 그는 이미 10개월 전에 베를린에 와서 적응 훈련을 쌓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였다. 경기 초반, 손기정은 자바라의 스피드에 당황했다. 그는 중하위권에서 달리고 있었다. (1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손기정은 영국 선수 하퍼를 만났다. 그때 하퍼는 점차 스피드를 내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손기정에게 슬로우를 외쳤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도 손기정의 오버페이스를 걱정해 준 것이다. 자바라는 18km를 1시간 만에 통과했다. 손기정은 4위, 영국 선수 하퍼와 미국의 브라운, 포르투갈의 디아즈와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환점을 도울 무렵 손기정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얼굴에 소음기가 가득한 자바라를 봤다. 추격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점점 기권하는 선수들이 늘어갔다. 30km 지점, 비스마르크 언덕이 바라보이는 길 한복판에서 LA 올림픽의 영웅 자바라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젠 손기정이 선두다. 그의 앞엔 아무도 없었다. 손기정의 뒤로는 하퍼가 쫓아오고 있었고 중위권이었던 남승용이 35km 지점부터 무섭게 질주, 하퍼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40km 지점, 비스마르크 언덕을 6분여 동안 뛰어오르며 손기정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나태해지려는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멀리 메인 스타디움이 보였다. 마라톤 게이트를 향해 질주했다. 마지막 100m. 손기정은 전력을 다해 트랙을 돌았다. (2시간 29분 19초) 세계 신기록이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가난과 고통과 수모와 절망감. 지난 24년간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굴레는 이제 끝났다. 그 순간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다.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사람들. 이 금메달은 그들의 것이다. 그냥 붙들고 울었죠. 소식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디오로 들었어요. 라디오로 들었어요. 그거 듣자 그냥 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기쁜 사람이 없어. 누구는 1년 일생 내내 양복을 해준다. 대장양화점 같은 데는 일생 내내 구두해준다. 그 신문에 그때 굉장히 나오고 그랬지. 역시 올림픽이라는 건 마라손이 그 꽃 아니요. 그 마라손이 우승하는 것이 올림픽이 우승한 거야. 근데 거기서 이 식민지지만 비록 조선 고등학교 학생이 전 일본 선수들 다 제쳐놓고 말이야. 또 전 세계를 제쳐놓고선 1등 했다면은 이거 얼마나 흥분될 일이야. 몹시들 흥분했어.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 마라토너의 가슴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우승의 표지로 일장기가 오르리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우승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쳐다보며 일본 국가를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곤욕이었다. 두 번 다시는 일장기 아래서 뛰지 않으리라. 눈물이 가슴을 적셔왔다. 그날 밤 일본 선수단은 성대한 축하연을 준비했지만 손기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베를린 교회 한 조선인의 집에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봉근의 집이었다. 조선동포 몇 사람이 마련해준 조촐한 축하 자리인 이곳에서 손기정은 태극기를 봤다. 한일합방 이후에 태어났던 그로서는 처음 대면한 태극기였다. 손기정은 경기가 끝난 후 베를린에서 일장기가 달려있는 옷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강조했다. 주변의 조선인들이 그것은 위험한 행동임을 계속 지적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인을 할 때는 한글로 분명하게 적었다. 코리아 손기정.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이 전해진 경성은 감격과 환희로 들썩였고 신문들은 일제히 호해를 발행했다. 한 번 나서면 세계도 손바닥 안에 있다는 신념과 기계를 가져다 줬다. 민족적인 일대 영예임과 동시에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하나의 승리는 또 다른 승리 준비의 초석이 돼야 한다. 그때 모든 신문들은 손기정의 승리가 곧 조선민족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던 중 8월 25일 일장기가 사라진 사진 한 장이 동아일보에 실린다. 이른바 일장기 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전 세계로 전송된 시상대 위에 선 손기정의 사진에서 앞가슴에 일장기를 쥐어버린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25일) 일판 신문에는 총독부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장기가 있는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판에서 그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썼습니다. 이게 그림 2판입니다. 네.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결국 동아일보는 4차 무기정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한 9개월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자매지인 신동아에서도 같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도 폐간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동아일보 체육 담당 이길용 기자였다. 양정 시절 내내 손기정을 눈여겨봐왔던 그는 그 사진을 조사부 이상범 화백에게 보내 가슴 부분을 손질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사건은 일본에게 손기정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조선 총독부의 일본 제국의회 보고서는 일본이 손기정 우승 후 조선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는 손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던 1936년 그 다음 해인 1937년도에
일본 그 제국 의회에 설명한 경무국 자료입니다. 당시의 분위기, 그러니까 총독부와 일본 내각의 분위기, 일본 국회의 분위기 이런 속에서 이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당황해서 그것을 그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보고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을 완전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 논조를 펴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그 방침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민족주의적 지도 정신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일본 제국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10월 8일 손기정은 귀국했다. 그러나 일본은 손기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환영 인파를 막아버렸고 마치 죄인을 호송하는 것과 같이 경찰이 애워쌌다. 그리고 그들은 남산의 조선 신궁으로 손기정을 데려갔다. 그때는 이미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던 때였다. 손기정의 신사참배는 고조되는 민족의식에 쐐기를 받겠다는 의도에서 계획된 일이었다. 이런 일본 경찰의 움직임은 단순히 조선 총독부의 입장이 아니었다. 손기정에 대한 감시는 당시 조선인 탄압을 총지휘했던 일본 특별고등경찰의 방침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양 선수의 귀국을 계기로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경시청에서는 조선인들만의 환영회에는 일체 허용치 않을 방침을 정했다. 귀국 직후부터 시작된 손기정에 대한 감시는 양정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된다. 보성전문에 입학해서는 신입생 환영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참가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시가 따랐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 속에 섞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으로 건너간 손기정은 메이지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그의 입학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더 이상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메이지 대학 육상부 기록집에는 그가 전혀 시합에 나가지 않았고 유니폼을 입은 적도 없다고 기록돼 있다. 손기정은 더 이상 마라토너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나 달릴 수 있을 뿐이었다. (29살이) 되던 1939년 손기정은 서문여고 육상 선수였던 강복신과 결혼했다. 그리고 다음 해 주변의 도움으로 저축은행에 입사했다. 평범한 셀러리맨의 길을 걷던 그는 문영과 정인 두 자녀를 얻었지만 1944년 부인 강복신이 간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처음으로 얻었던 안정된 가정 생활도 이렇게 5년 만에 끝나버렸다. 그 무렵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열세에 몰린 일본은 학도병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손기정에게도 모집 연설을 강요했다. 손기정에게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은 할 수만 있다면 물리고 싶은 무거운 짐에 불과했다.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은
손기정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귀국한 김구는 손기정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남겼다. 나는 손기정 군으로 해서 3번 눈물을 흘린다. 조선 사람이면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그때 가슴 아파 울었고,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소문에 원통해서 울었다. 그런데 이제 광복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니 감격해서 울지 않을 수 없다. 해방된 조국에서 손기정이 택한 일은 마라톤 재건이었다. 그의 나이는 이미 30 중반. 자신은 더 이상 달리지 못해도 태극기를 단 마라톤 우승자를 길러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여긴 것이다. 그때 찾아낸 마라토너가 서윤복이었다. 서윤복은 손기정의 도움으로 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당당히 1위로 골인했다. 그리고 50년 두 번째로 참가한 보스턴 대회에서 한국 선수 3명은 1, 2, 3위를 모두 휩쓰는 대기록을 세운다. 홍기준 선수, 한기영 선수, 최윤실 선수입니다. 경기 내내 손기정은 코스를 돌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그것은 레이스 도중 근육통에 재발한 최윤칠에게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된다. 이때 장난꾼 하나가 1차기로 들어오는 한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따라 들어오다가 연관에게 쫓겨나갑니다. 한 군은 별로 피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2차기로 들어오는 대한민국 선수 손기준 군 아직도 얼마든지 더 뛸 수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픈 다리를 간신히 끌면서 넷째로 들어오던 최 선수 최후 대척에서 돌격을 해서 3차를 획득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보스턴 하늘에서 휘날리는 세계의 태극기를 바라보는 손기정의 감격은 특별했다. 자기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그 울분을 평생을 두고 사귀지 못하는 거야. 이제 태극기를 달고 내가 우승하게 되니까 그 모든 그 자기가 우승한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건국 후에 처음으로 마라톤을 우승을 한다. 자기가 또 태극기를 달고 싶었는데 못 달고 뛰었는데 후배가 그걸 달고 뛰어서 우승을 하니까 그 얼마나 뭐 흠쩍하고 눈물 바다지 그 당시로선. 그들의 귀국은 36년 손기정의 귀국과는 달랐다. 시민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마라토너와 손기정에게 마음껏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축하가 채 가시기도 전인 귀국 닷새 만에 한반도는 전쟁으로 뒤덮인다. 전쟁 중에도 손기정이 이끄는 마라톤 보급회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5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52년 헬싱키 올림픽에는 가까스로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를 모으고 연습할 곳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활동은 불가능했다. 그 후에 이제 수복이 되어가지고서 보니까는 그 전쟁 한번 휩쓸고 간 것이 선수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가서 선수를 찾아야 하냐. 그래서 선수를 찾으러 다니는데 당최 영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역시 선 선생, 남 선생 뛰어다니면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서 선수가 이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끌고 나가는데 그 후에 좋은 선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국 마라톤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던 1972년 손기정은 뮌헨 올림픽의 귀빈 자격으로 초청돼 다시 독일 땅을 밟았다. 올림픽 역사 동안 가장 불우했던 영웅을 초청하는 자리에 손기정이 초대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본 것이 자신의 불운했던 과거가 아니었다. 금메달은커녕 올림픽에 참가조차 못하는 한국 마라톤의 현실이었다. 1979년 손기정은 그동안 모아온 올림픽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어린이회관에 기념실을 만들었다. 우승 당시의 사진을 비롯해 1,500여 점의 자료가 진열됐다. 우선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올림픽의 꿈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손기정은 36년 당시 자신이 받았어야 할 투구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일본 사람들
사람들이 날 주질 않고 부상으로 준 걸 나도 모르게 독일에다 준 거지. 그걸 찾으려고 지금 애는 쓰는데 너희들이 빨리 찾도록 남겨봐. 응? 당시 투구는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다. 이 투구는 그리스가 36년 마라톤 우승자에게 증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손기정에게 기증된 투구가 왜 여기에 남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나치 독일에 기증해버렸다는 얘기가 전해질 뿐이었다. 손기정은 1986년이 돼서야 이 투구를 되찾을 수 있었다. 36년, 그때 받았어야 될 투구가 주인을 찾는 데만 50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되돌려받기 원하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할레, 로페스, 존스, 오다마, 맥코넨 이런 선수들 거의 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자 손기정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긴장했다. 8월 9일, 날짜도 그날과 같았다. 찌는 듯한 유럽의 여름 날씨마저 그때를 연상케 했다. 무르시다를 제치고 몬주익 언덕을 넘는 황영조는 비스마르크 언덕길을 오르던 그날 손기정의 모습이었다.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 시상대에 선 마라토너를 보고 싶다는 손기정의 오랜 소원은 그날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영조의 태극기로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베를린 메인 스타디움에 새겨진 그의 기록이다. 손기정은 그 치욕의 기록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당시 한국이란 나라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림픽은 지금도 그를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마라톤으로 기억한다. 그 짐을 벗고자 달린 지 60년.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생 동안의 고독한 마라톤이었다. 쓰러지기도 하고 발도 아프고 물집도 생기는데 뛰는 도중에 다 생긴 거를 그걸 굴보고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 축구라든지 단체 경기는 관중도 있고 또 자기 분야를 맡아서 그것도 뭐냐니 개인 뭐 뛰는 도중에 딴 사람이 뭘 대체할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고독한 정보야. 자기와 싸우는 거야. 가난한 소년을 베를린의 영웅으로 배출했던 양정고보는 지금 손기정 공원이 돼 있다. 일본인의 눈을 피해 어렵게 심어놓았던 월계수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서 있다. 그것은 세계인이 한국인 마라토너에게 준 선물이다. 올해 초 일본의 소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손기정과 황영조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60년 만의 일이었다. 요즘 손기정은 그 교과서로 공부한 일본 학생들의 피언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들은 이제서야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한 조선 청년을 알게 됐음을 부끄러워했다.
역사의 기록은 변하지 않아도 지금 그를 일본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없다. 식민지 조국의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었던 그는 영원한 조선의 청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통일이 돼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부산 신의주간 역정지형으로서 한번 끝을 맺는 것이 내 욕심이에요. 희망이고. 고향도 가시고요. 고향도 가고, 고향 가면 국민학교 친구들도 살아있으면 만나고, 또 같이 뛰던 친구가 있으면 손도 잡아보고. 좀 좋아요? 진정 아직도 그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 손기정이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완성되지 않은 꿈. 그는 고향 신의주 압록강변을 달리고 싶다.